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통장 잔액이 4천만 원이던 날, 나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5년의 현장에서 버텼죠. 여름엔 철판이 달궈지고 겨울엔 손이 터지는 공장 바닥. 야유회도 빠지고 회식도 일찍 빠져나오고 그렇게 한 푼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첫 주에 아내가 생선을 구웠더군요. 고등어 한 마리. 작은 주방에 기름 냄새가 퍼지는 동안 나는 식탁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것 한번 써보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천천히 먹고 아내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랍 한쪽에 오래된 봉투가 있었더군요. 막내 유학 보낼 때 어머니가 써준 영수증들. 항공권 영수증, 현지 학교 등록금 이체 확인증. 그 아래엔 어머니 병원 수납 영수증도 끼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죠.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나는 그걸 다시 봉투에 밀어 넣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따라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거지하는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더군요.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물어보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었죠. 퇴직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 소리가 끊기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그이가 소화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더군요. 성민아, 재혁이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데. 아내가 행주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었답니다. 나는 창밖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가로등이 막 켜지는 참이었더군요. 그 순간 뭔가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무게 같은 것. 그때는 그게 무슨 신호인지 몰랐죠. 진짜 이야기는 그 전화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나서 재혁이의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죠. 그러다 사흘에 한 번이 됐어요. 나중엔 이틀이 됐더군요.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형, 요즘 좀 힘들어. 형, 어머니도 걱정하시던데. 형, 나 좀 어떻게 안 되겠어. 어머니도 거들었죠. 재혁이가 고생한다. 형이 좀 도와줘야지. 장남이 버텨줘야 집안이 선다. 그 말들이 파도처럼 번갈아 쳤습니다. 밀리고 밀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통장 앞에 앉아 있더군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 또 500만 원. 명절이 됐을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는데 상을 차린 건 나랑 아내였더군요. 재혁이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형수한테 인사도 없이. 가족 단톡방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병원 일정 잡는다고 내가 날짜 몇 개 올렸더니 재혁이가 그냥 다른 얘기로 넘겨버렸습니다. 내 글은 일십이었죠. 2번 다 그랬답니다. 참았습니다. 원래 그런 녀석이니까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 테니까. 그 2가지 이유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한참 서 있더군요. 저번에 우리 없을 때 다녀갔습니다. 냉장고에 뭔가 꺼낸 것 같은데. 된장찌개 재료로 사둔 두부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별것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없이 들어왔다 간 거잖아요.
알고 보니 현관 비밀번호를 재혁이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한테 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언제부터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체 내역을 처음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화면을 스크롤 내리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유학비로 1,500, 어머니 수술비로 800, 여동생 결혼 보증 때 쓴 것까지 합산하니 4,000이 넘었습니다. 퇴직금 전부였죠. 문자 기록도 들여다봤습니다. 재혁이가 보낸 게 있더군요. 형, 빌려줘서 고마워. 꼭 갚을게.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 문자가 내 손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더군요. 분노인지 허탈인지 모를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죠. 35년을 모았습니다. 야유에 한번 빠지고 점심 한 끼 아끼고 그렇게 쌓은 돈이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문자 한 줄을 다시 보았습니다. 빌려줘서 고마워. 꼭 갚을게.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바보였어.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날이었죠. 벤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서 계셨답니다. 꽃무늬집 잠바를 입으시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죠. 그 뒤로 재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네이비 코트를 반듯하게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재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껍더군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담보대출 신청서였습니다. 내 아파트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죠. 빈칸에는 이미 금액까지 적혀 있었답니다. 7천만 원. 형 명의니까 형이 서명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게.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더군요. 이 아파트는 내가 20년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판을 직접 뜯어내고 도배를 새로 했던 곳. 퇴직금 받던 날 아내에게 이제 여기서 조용히 늙어가자고 했던 곳이었죠.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담보 제공자 서명란에 내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성민아, 재혁이가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잖니. 형이 해줘야지 누가 해줘.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더군요.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나는 그 손수건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나는 너무 많이 봐왔다는 것을. 동생 유학비 때도 그랬습니다. 여동생 결혼보증 때도. 어머니 눈물이 나오면 나는 항상 먼저 고개를 숙였죠. 장남이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재혁이 쪽으로 밀었죠. 안 한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급하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순간 무너졌을 거였답니다. 근데 이번엔 가슴이 조용했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속이. 재혁이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집어들며 혀를 찼죠. 어머니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었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었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옆에 앉더군요. 그 온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두 사람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는 게 보였습니다. 재혁이가 앞서 걷고 어머니가 뒤를 따르셨죠. 어머니 걸음이 느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더군요. 그래도 손은 더 이상 봉투 쪽으로 뻗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이었더군요. 아내가 안방 서랍을 열더군요. 두꺼운 타일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체 확인증, 문자 캡처, 통장 사본, 한 장 한 장 날짜 순으로 정리된 것들이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것 한번 지키자.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길게 하지 않더군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간 건 사흘 뒤였습니다. 경기도 소도시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솔직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흰 벽이 차가웠죠. 상담사가 파일을 넘겨보더군요. 안경 너머로 페이지를 훑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체 건수가 11번이네요. 잠시 멈추더니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더군요. 여기 빙여줘서 고마워 이 문자. 이게 핵심입니다. 상담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볼 수 있더군요.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35년을 현장에서 버텼는데 내 돈이 내 돈이라는 말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처음 들었더군요. 내용 증명은 그로부터 2주 뒤에 발송됐습니다. 상담사가 작성 방향을 잡아줬고 나는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총액이 적힌 줄에서 손이 잠시 멈췄죠. 4,300만 원. 발송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형, 이게 뭐야? 내용 증명이 왜 와? 아무 말 하지 않았었답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야? 형이 먼저 줬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빌려줘서 고마워. 네 문자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말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수신 표시가 떴다 꺼졌다 했습니다. 3번이었죠. 4번째 울림에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어머니,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전화기를 식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창밖에 늦가을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빛이 마루 끝에서 멈추더군요. 아내가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었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내 앞에 놓고 앉았었답니다. 커피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천천히, 조용히. 35년을 참 오래 버텼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베란다 창틀에 서리가 맺히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성민 씨는 요즘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갑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난간에 기대어 잠깐 서 있더군요. 아파트 앞 느티나무가 잎을 다 털어낸 자리, 가지만 남은 나무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더랍니다. 어느 아침 핸드폰에 문자 한 줄이 와 있었습니다. 동생 번호였답니다. 20만 원 입금. 메모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많지 않은 돈이었죠. 그래도 괜찮았더군요. 시작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머니한테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더는 먼저 전화기를 들지 않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됐답니다. 아내가 어제 작은 화분을 하나 들여왔습니다. 베란다 한쪽에 놓더니 햇볕 잘 드는 자리라고 했죠.
성미 씨는 그 말이 왜인지 가슴에 걸렸다고 합니다. 오래, 조용히. 퇴직금 통장을 처음 받던 날 아내한테 그랬더랍니다. 이제 우리 것 한번 써보자고. 그 말이 20년 만에 겨우 제자리를 찾은 것 같더군요. 장남이라는 이름이 짐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맏이라서, 첫째라서, 형이라서. 당연히 내줘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으셨는지요?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아채는데 35년이 걸렸더군요. 커피가 식기 전에 다 마셨습니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었답니다. 베란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아침.